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4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예,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제가 어제 휴가를 썼잖아요, 하루. 그랬더니 약간 월요일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뭐 말이 휴가지 하나도 못 쉬고 진짜 뭐가 이렇게 많은지. 아무튼 집에 누워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 집에서 누워서 일을 하면은 돈이 나오냐? 돈도 안 나오는데 왜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는, 마치 내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막 엄마 왜 그러고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딱 그런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민원연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워커홀릭이죠. 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좀 웃었습니다. 또 어제 민원연은 회원분들과 함께 김어준 제작의 세월호 침몰 원인 관련 영화인 다 그날 바다 더 인텐션을 보고 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뭐 영화는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면은 안 되니까 영화는 직접 가서 보시고요. 침몰 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다큐 영화입니다. 정부의 어떤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흥미롭습니다. 예, 흥미롭고 나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김지영 감독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페이스북에 보고 나서 다들 뭐 한마디씩 막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인상적인 것은 방송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이 작업을 계속 했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방송인 반성한다. 이게 물론 뭐 2시간짜리 영화지만은 그 영화를 지금 4년 동안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기존의 방송인들이 너무 제가 늘 말하지만은 너무 빨리 후다닥 만들어서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않게 시스템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까놓고 얘기하면 KBS, MBC가 했어야 되는 일을 이 김지영 감독 혼자 한 거예요. 그렇죠. 김어준 씨와 함께. 네. 그것도 아주 작은 단초 하나를 확실하게 지금 딱 낸 거잖아요. 진실을 말하라라는 그 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탐사보도 프로그램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 논란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또 다른 논란이 나왔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도 없이 제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당연히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해당 항공사에서 과잉 의전을 한 것으로 다 밝혀졌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인 이유는 이걸 처음에 단독 보도로 낸 게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가 10일 날 그저께 오후 4시경에 단독 보도로 신분증 없이 제주 비행기 탑승 논란이라고 보도를 냈어요.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니까 보도가 내려갔어요. 삭제됐어요. 삭제됐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데, 나중에 다시 올라온 거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과와 해명이 포함된 보도가 같이 올라왔고, 이 이후에 처음에 단독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보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과와 해명이 같이 있는 보도.
이런 식으로 하나? 원래 통상적으로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단독 보도의 가치라는 게 크기 때문에 단독을 달고 남겨놓기 마련이죠. 자랑인데 자기네들. 예. 일단 매일경제 측에서는 당연히 당사자의 해명이 나오면 그 해명을 함께 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내렸다가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기사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티즌들이나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고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종편 미디어랩 내부감사 꼬리 자르기 수순 이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논평이네 뚝 열었더니 이제 저희가 논평을 냈습니다. 방통위가 부적절한 그런 가만들을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미디어랩을 허가해주고 재승인까지 재허가까지 해준 이 사정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재승인과 그걸 다 하고 나서 그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그 방통위의 행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거를 뭔가를 해라.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감사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방통위가 우리는 지금 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랩의 허가 재허가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지금 보도가 뭐 미디어오늘이나 한겨레 등에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거를 나오자마자 그냥 비판하면서 아유 이거 정말 너네들을 누가 내부 감사하랬니?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런 진짜 전폭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사실 먼저 했거든요. 내부 감사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내부 감사로 그냥 어떻게 퉁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그거 내부 감사하라고 해서 이 보고서만 쓸까 하다가 이 논평만 쓸까 하다가 정보 공개가 왔어요. 정보 공개 청구한 게. 그래서 그 정보 공개가 1부는 3월 30일 날 왔고요. 그다음에 2차는 4월 30일 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예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들어온 것은 저희가 분석을 마쳐서 어제 이제 보고서를 어제가 아니죠.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요. 1차 결과를 보고 들어온 결과를 보고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이거 진짜 맞아? 그리고 이걸 지금 정보 공개를 하면 어쩌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김세욱 부장이랑 이거 근데 이거 잘못 준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이게 사실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종편이 미디어랩 허가 재허가 과정에서 뭘 서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처음에 허가를 해줄 때 받은 자료를 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14년 허가 당시에 최초 허가 당시에 주주의 구성의 적격성 등과 관련해서 종편 미디어랩 사로부터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않았어요. 방통위가. 너무 웃기죠.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점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옆으로 짝대기 하나 긋는 거 받은 자료 땡 이렇게 써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 JTBC 미디어랩 허가 당시인 2014년 2월 28일과 MBN 미디어랩 허가 당시인 2014년 11월 4일 심사위원회에 보고된 목록에는 땡!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심사위에 제출된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땡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심사위원회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은 종편 미디어랩사에 대해서 미디어랩법 제1격 결격 사유 소유 제한에 위반되는 부적격 신청 법인은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써 있어. 너무 웃기죠.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받았지만 없음이야. 그래서 뭐가 오다 말았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맞대요. 그러니까 제출받은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니까 제출 안 했겠지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아무튼 부적격 법인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민원연이 또 이제 뭘 했냐면은 위법을 인지한 후에 법무법인에 의뢰한 자문법인 그 법률 자문 일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법률 회사인지 그리고 받은 자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다만 공개한 것은 자신들이 어떤
자문을 했는지, 그러니까 회사도 지우고 그런 건 다 지우고요. 어떤 자문의 내용으로 보냈는지 그것만 저희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받아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2017년 12월 13일에 작성한 법률 자문 의뢰서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3일에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보낸 거예요. 의뢰를 보내면서 TV조선과 MBN 미디어랩이 최초 허가 시점부터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이거 우리가 아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방통위가 뭐라고 하냐면은 종편 PP 미디어랩 허가 신청 양식에 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소유 제한 위반 여부 등을 표기하는 항목은 없었다라고 써 있어. 내가 아까 말한 그거야. 아무것도 쓰는 표시가 없었다. 라고 써 있고 위반 시 사업의 취소까지 가능할 만큼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예 심사 항목을 얘네들이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네들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걔네한테 보낼 때. 그리고 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 날짜인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최초 허가 받았을 때 3년 그때만 취소를 할 수 있었다고 법률자문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인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판단을 할 거면은요. TV조선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것을 방통위가 이 사안을 인지한 게 2017년 7월이라고 해요. 회의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처가. 우리는 이것을 7월에 인지했고 9월까지 조사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보고를 해요. 그 방통위 전체 회의 시간에. 그게 그렇게 다속기록에 써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그러면은 TV조선은 그 해의 6월에 끝났어요.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은 재승인을 받은 다음에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MBN은 11월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었어요. 그럼 빨리 조치해서 MBN은 취소시킬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MBN 미디어랩의 허가 만료 기간이 11월 27일이었어요. 근데 27일이 지난 다음에 이틀 후에 법률자문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해요. 최초 허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도 취소할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을 허가 기간이 끝난 딱 이틀 후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요. 얘네는 이런 법률 자문을 이미 들었구나. 듣고 기다린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규정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했고 8월에 확인했는데 왜 11월 27일까지 미디어랩 MBN 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안 물어보고 버티다가 딱 그 기간이 끝나고 이틀 후에 왜 그때서야 물어보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봐주려고. 얘네 입장에서 이럴 거야. T조도 봐줬는데 얘네도 봐줘야 돼. 그러니 지난 다음에 물어보자?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이 두 미디어랩사를 살려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왜냐하면 만약에 MBN 미디어랩만 허가 취소라면 MBN이 막 화를 내면서 TV조선은 왜 살려주고 우리 이렇게 됐어라고 했겠죠. 그러면 자기 잘못인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고 T조는 우리가 놓쳤지만 이번에는 실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재판이 오고 갈 거예요. 분명히 MBN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억울하거든 자기들은. 형평이 안 맞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MBN 미디어랩 사의 입장이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지했어. 불법을. 그럼 빨리 정정을 해줘야죠. 이거를 전에 누구 봐줬으니 얘도 봐줘야 되니 그걸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웃겨요. 그리고 아무튼 그 법률 자문의 내용도 아주 교묘하게 좀 이렇게 봐줘도 되지 않겠니라는 식의 자문이라는 거예요. 자문의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법무법인과 변호사 명단 그리고 법률 자문 받은 본문을 다 공개해라고 했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해주는 이 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게 그 경영상 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미리 다른 데다가 알아본 바로는 저는 정말 이걸 반드시 이제 올해 주요 사업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단체하고도.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법률 자문을 유력 1, 2위 하는 법률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1, 2위 하는 법률 자문에 맡기지 않으면은 왜 이런 데다 용역을 맡기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그런 일이 벌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건 정부가 아니고 1, 2위 하는 이 법률 자문 기구예요. 지금 보니까 그 로펌이에요. 근데 이 로펌이 걔네의 경영상 영업상 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국민이 니네가 받은 그 법률 자문 본문 좀 달라는데 그리고 회사 이름 공개하라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은 조작하거나 그쪽에서 준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의 고삼석 위원이 방통위원이 될 때가 있었어요. 3년 전 예전이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고삼석 위원의 어떤 자격이 방통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국회 경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보좌관인가의 경력이 있었거든요. 고삼석 위원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때 내부에서 지금이랑 똑같이 법률 자문을 의뢰했어요. 외부에. 그랬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그때 당시에 방통위가 고삼석 위원은 들어올 수 없다.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 공개해라. 막 하면서 그때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그게 5개 보냈는데 그게 2, 3수로 괜찮다, 문제 없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란 건 없는 거였고, 이거를 제가 여러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된다. 그게 무슨 걔네 영업상의 이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실제로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의 모든 정부 내용에 그거를 다 1, 2 하는 애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정상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영업상 비밀을 핑계로 대고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 방통위와 그 뒤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행정을 편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무슨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따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고요. 종편 봐주기가 꼭 반드시 이것뿐이었겠느냐 이런 식의 편의적 행동, 그러니까 봐주기의 행동이 그래서 좀 계속 아무튼 따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삼 씨 아시죠? 민영삼 씨가 11일 날 어제입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으로 영입됐습니다. 네. 임명됐습니다. 이상한데. 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이상한데. 놀라운 일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민영삼 씨가 종편 막말 패널의 대표 주자였는데요. 지금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박근혜 씨를 옹호한다든가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 대선 후보건, 총선 후보건,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노, 어떤 혐오가 굉장히 네네. 노골적인 분이고, 네.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쪽 패널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게 없어요. 또 비슷해요, 그냥. 네. 그랬던 인물인데 이분이 지금 민주평화당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분이 한때 안철수 대선 캠프의 특보로 합류한 바 있습니다. 그지. 근데 아시겠지만 안철수 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이 싫어서 분당한 분이에요. 분당에서 바른정당이랑 합당했잖아요. 네네. 바로 그 안철수 대선 당시 후보의 특보로 일하다가 아무튼 행보가 이상한 분인데 이분의 과거 전력을 말씀드리자면 화려합니다. 종편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2016년 9월에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여자가 잘해봤자 본전이다. 현모양처보다는 속된 말로 설친다, 나댄다 그런 유형이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여자가 설치면은 잘해봤자 번전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옛날에 유교적 가치 질서가 아주 지배적일 때 남존 여비 남아사성을 선호할 때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부인 대통령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모델을 하면은 유경수 여사 아닙니까? 이 현모양처 쪽보다는 아주 그 속된 말로 좀 설친다, 나댄다 할 좀 설친다. 나댄다 할 적에 설친다 나댄다는 표현보다는 좀 적극적이다. 적극적으로 방송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다. 그런 이렇게. 유형으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전 후보의 그 부인으로 이렇게 분류되죠. 그러네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2017년 1월에 또 김정숙 여사에게 나쁘게 보면은
여자가 너무 나댄다. 아주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비호감일 수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이 긍정숙 여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방송에서 저런 말 써도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심의도 넣었는데 심의도 넣고 강력하게 대처했는데 우리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고소를 했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우리한테 우편물이 왔어요. 우리가 당신 네가 고소를 당했는데 기각당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떤 걸 우리를 고소했냐? 알고 보니 그 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두 차례나 나댄다. 뭐 아무튼 이렇게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비난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도 넣고 보고서도 몇 차례 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적 없다고 페이스북에 아주 난리를 쳤어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TV조선이 우리를 가짜뉴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민영삼 씨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를 했어요. 저녁 종합뉴스에.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우리를 비방했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정보도에 가까운 해명보도가 나왔고 네. 아무튼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민영삼 씨가 또 우리를 고소했어요. 근데 아까 TV조선 보도에 민영삼 씨가 고소한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나왔어요. 실제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기각됐어요. 저희한테 우편물이 왔어요. 기각됐다고.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TV조선이 해명 보도까지 냈기 때문에 민영삼 씨가 이렇게 말한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방송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우리가 진짜 근거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위원들이 실제로 뭐라 그랬느냐? 이거는 TV조선이 가짜뉴스라고 한 거는 틀린 거 아니냐,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네, 이건 악의적인 건 맞다. 이게 가짜뉴스가 한 거는 분명히 틀린 거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낸 보도 아니냐라고 중재위원들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걸어야. 그치, 원래 우리가 걸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해명 보도가 나왔습니다. TV조선이 자신들의 실수를 오류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해명 보도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아무튼간에 그런 분이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가지고 이때가 2017년 10월이니까 한창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터졌을 때인데 이 민영삼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역대 대통령들도 전부 최순실 같은 거 있었다. 역대 대통령 다 잘못이냐 이런 취지의 발언.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산악회. 이것도 일종의 그런 종류의 단체다. 개인적인 모임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연청 월계수 이런 사적인 자기 지지 그룹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모 있지 않았느냐. 박사모 플러스 알파에서 최순실이 나온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이건 되게 심각한 분이에요. 그럼요. 이상한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또 얼마 전에 TV조선 나와가지고 이게 이때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한창 할 때였는데 기존의 교과서들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한 장밖에 없다. 그런데 김일성 사진은 3장이나 있다. 학생들이 편향적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분이 민주평화당에 갔으니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할 말도 없네요.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인데요. 오늘 민원연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아직 보도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국 관련해서 말하신 건데요.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개입과 영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기준과 선택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국민 추청 사장 선임 제도를 제안하였다.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것을 하셨을까요? 야, 이게 바로 민원연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사실은 우리 이용마 기자가 저희 정책위원이고 저에게 엄청 잔소리를 하셨죠.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난해 8, 9월에 KBS, MBC 파업이 시작될 때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지난해 8, 9월에 파업 시작될 때 우리가 이미 이 안을 냈어요 이미. 그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안을 하라고 이용마 기자가 말한 것은 사실은 아프기 전
전부터 예, 병을 인지하기 전부터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 안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공영방송은.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안을 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민원연이 좀 빠르게 그런 안을 내야 되는데 너무 기존의 그 민주당의 안 있잖아요. 그 박홍근 의원 안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동의해 준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그때 당시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KBS, MBC 노조에서 이것을 너무 강렬하게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 정도 이렇게 최후로 후퇴한 안 정도 되면 그래도 새누리당이 받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사장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안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의한 안이에요. 애초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안이에요. 새누리당이. 그래서 그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에서 그때 그 박홍근 안을 저희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는 했지만 겉으로는 계속 동의한 거예요. 저 방송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라도 받아라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박홍근 안이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민주당 여태까지 당론이었어요. 그런데 촛불이 이제 생겼죠. 촛불 전국이 지나가면서 촛불 집회에서 이용마 기자가 얘기를 했죠.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라고 얘기했고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촛불 집회에서 한 사람이 발언한 것인데 뭐 그거를 그렇게 누가 귀담아 들을까 했는데 막상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저희는 좀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 주장을. 그래서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낸 그 안에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은 뭐 그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냐, KBS, MBC, EBS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냐, 몇 명으로 하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장 선임 제도를 국민 추천 사장 선임 제도를 이용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사장을 뽑니? 국민 투표하나? 막 이런 별소리가 다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마침 공론화위원회가 생긴 거죠. 우리 핵발전소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샘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차가 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물론 그 결과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충분히 수기를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구나. 국민이 이렇게 모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었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사장 선임 제도를 국민이 손으로 뽑는 그런 제도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으로 다듬어서 저희가 100인 이상의 국민 중에 그 연령, 지역, 뭐 성별 이런 것을 안배해서 100인 이상의 사람을 뽑고 여유가 있다면은 공론화위원회처럼 500명 이렇게 뽑아도 되지만 그게 너무 이제 큰 돈이 들면 최소한 100인 이상의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정책 발표, 주제별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시간을 갖고 듣고 공론을 거쳐서 과반 찬성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런 식의 제도를 하자라고 저희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정 의원이 이제 흔쾌히 그거를 받아서 사실은 민주당은 기존 당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아까 봉우 씨가 말한 것처럼 작년 7월에 낸 것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한 달 전인가 지금 저희 그제서야 발의를 해줬죠.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는데 오늘 이런 김태년 의원이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실상 민원연 안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동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늦기는 했지만 네. 민주당이 이 안으로 정말 정치권의 영향을 완전히 잘라내고 국민의 뜻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안을 잘 협상을 해서 꼭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이사나 이사회는 사장 선임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훌륭한 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성명서 내고요. 지금 네. 분노 완전히.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네 정치권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돼요. 지금 네. 공영방송에. 그래서 제가 오늘 논평을 낼 겁니다. 네, 논평 내면 또 한번 많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방송법과 관련해서. 네, 네. 이주의 나쁜 선거보도 4월 1주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문 6개 일간지, 방송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그리고 또
종편 시사 토크쇼 및 보도 전문 채널 이렇게 3개 부문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전국 언론 노조 민주언론 실천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길고 각 부문 1위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문 부문 1위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한 조선일보의 4월 4일 김창균 칼럼 중임제 되면 차기 죽이기 충성 경쟁 벌어진다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게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반대하는 자, 이 조선일보의 칼럼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한 3월 26일에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그 이제 대통령 임기 조항에 관련해서 대통령은 이제 중임제를 내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보도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문제는 물론 중임제 또는 이 임기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언론이. 그런데 반대하는 근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이 내놓은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창균 칼럼이 우리 국민은 바꾸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서 국가별 스마트폰 평균 사용 기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참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바꾼다. 길게 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은 바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중임을 할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자주. 중임 못하도록 뭐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 국민성이 진짜 많이 변했나 봐,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현역 대통령들은 박정희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했대? 예. 조선일보도 바꿔야 돼.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현역 대통령들은 재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 거다. 대통령이 부패한 정치 풍토를 적폐로 규정하고 사정기관에 이렇게 청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면 그렇게 문제 삼기도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현 정권을 향한 검찰과 경찰의 충성 경쟁이 거의 광기를 띠고 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중임제를 하면은 이렇게 사정기관들이 그 대통령 연임하고 중임하는 대통령을 여러 번 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 경쟁을 할 것이고 지금 그 폐해를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검경이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광기를 휘두르고 있다. 광기를 휘두르면서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놀리고 뭐가 없어요. 갑자기 뭐 중임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수사가 광기래. 충성 경쟁이래. 그러니까 중임제 하면 안 된대. 뭐 이런 논리입니다. 핸드폰은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니지 우리 정말 우리 지루하면 안 되고 우리 바꿔야 된대잖아 계속.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이걸 1위로 뽑으시면서 논리가 사라진 칼럼. 조선일보야말로 검찰과 경찰을 길들이고 싶은 것 같다. 이런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중임제라고 대통령이 중임제를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논지를 전개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 대통령 임기 조항은 74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중임제가 아니에요. 중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연임할 경우에만 그것도 딱 한 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한이 연임할 경우에 8년만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중임제가 일단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임제는 그냥 무조건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떨어지고 좀 쉬다가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또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중임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4년 연임제도 아니에요. 연임제도 아닌 것이 왜냐면은 연임제는 연달아 여러 차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임제가 연달아 당선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1차에 한한 연임제예요. 한 번에 한한 연임제. 예. 그러니까 연임제와도 조금 다릅니다. 연임제도 열어 놓으면은 연달아 당선될 경우에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차 연임제로 좀 이렇게 좀 나눠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중임제를 내놓아서 여러 번 대통령을 할 욕심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한 것이죠, 조선일보가.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방송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방송은 이게 신문 부문 1위였고요. 내가 이거 검토하면서 빵 터진 게요. 원래 후보가 저희가 더 많이 줬는데 이제 한 표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신문은 2개만 뽑혔어요. 근데 2개가 다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칼럼 1, 2위가 이렇게 뽑혔는데 방송은 또 후보가 3개였는데요. 3개가 다 뽑혔는데 셋 다 TV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싹쓸이. 그래서 제가 이번 제목을 조선 미디어 그룹이 싹쓸이 한 거예요. 조선이 싹쓸이다. 그냥 신문방송 나쁜 보도는 다 조선이 완전히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예, 방송 부문 말씀드릴게요.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4월 1주차. 사실 지금까지도 사실 선거 이슈보다는 이 개헌 이슈가 지금 정치권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헌 보도가 많았는데 방송 부문 1위에서도 TV조선의 개헌 관련 보도가 뽑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3월 20일 보도인데 따져보니라는 코너예요. 이 신동국 앵커가 기자 한 명 모셔놓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대담형 코너인데 제목이 개헌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의도는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이제 내용은 좀 뻔합니다.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청와대가 개헌을 이렇게 발의한 데 뭔가 특수한 의도가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선거용이라는 비판. 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크게 줄이지 않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놓은 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걸 노린다는 건데요. 예. 결국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돌려서 6.13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쇼다? 네, 쇼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용 쇼다. 네,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시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에 이게 1위로 뽑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청와대 의도를 말하기 전에 그냥 개헌안 자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내용이 뭔지는 전혀 말 안 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개헌안 첫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안을 공개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청와대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도 웃긴데 더 웃긴 거는 청와대의 속내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얘기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청와대 의도를 열심히 분석이라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유한국당의 생각을 전달을 하는 그게 어떻게 분석 보도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도예요. 네. 그런 보도를 했다는 게 저번에 저희가 YTN 연합뉴스 TV 얘기하면서 개헌 보도에서 개헌의 내용을 너무 말을 안 한다. 네네. 도대체 뭔지나 설명을 해주고 까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번 지적해드린 적이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다 T조인데 딱 하나만 T조가 아닌 것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종편 보도 전문 채널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일보 그룹이 탈락했어요. 네. 1위로 연합뉴스 TV가 뽑혔습니다. 근데 이건 압도적이에요. 네. 연합뉴스 TV의 이 보도는 제가 볼 때는 2주의 이 나쁜 보도 1위가 아니라 나중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보도의 역사에 꼽힐 만한 보도입니다. 이건 진짜로. 이게 뭐냐면 3월 29일 뉴스포커스라는 연합뉴스 TV 뉴스 프로그램에 대담에서 나온 보도인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지지율 단순 합산으로 판세를 예상하는. 네. 근데 더 황당합니다. 그냥 단순 합산이 아니에요. 이날 이제 전문가로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왔어요. 네. 전 한나라당 의원이네요. 아무튼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예상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진짜? 그 근거가 대단해요. 정말. 읽어드릴게요. 현실적인 선거 국면을 놓고 보면은요. 지난번 작년 대선 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승리한 걸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예.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받았고요. 서울에서는 42%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서울에서 받은 표가 22%고 유승민 후보가 받은 표가 7%거든요. 근데 그것만 따져도 30%잖아요. 예.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가 받은 표가 20표입니다. 예.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 42대 50으로 이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아니, 자, 이게 무슨 어느 나라 해법이야? 홍준표 표는 또 왜 또 해? 자, 박원순 씨는 사람 다 모인 거지. 풀이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야?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였죠. 그래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다른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서울에서 받은 표를 다 합치면 문재인 후보로 이기니까
이번에도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거는 무엇이냐? 일단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는 합당을 했다. 그러니까 그 표는 당연히 합친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 표는 그럼 왜 합치니? 자유한국당 표는 왜 합치니? 그거는 가정이 하나 붙는다.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또는 연대할 경우 합쳐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칠 수 있다. 단일화하라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분은 이건 방송 심의 규정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방통위에 넣으세요. 이건 진짜 중징계 나와야 돼요. 이건 중징계 수준이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돼요. 대선 때 서울에서 각 당 후보가 받은 표를 여기 서울 지방선거 판세 분석하는데 그걸 왜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합당했기 때문에 두 후보 표를 그냥 합치면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민주평화당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는데 연합뉴스 TV의 앵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나 봐. 순간 막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정말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선거 보도를 보면서 지지율 또는 여론조사 단순 합산으로 판세를 예상하는 사례 몇 번 봤지만은 이건 그 중에서도 진짜 가장 기상천외한 사례입니다. 진짜 충격이네. 이건 무식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니 연합뉴스 TV 어떻게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 앵커를 바꿔야 돼요. 앵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맥락을 아는 앵커가 그 손석희 씨처럼 이거 듣고 이거 말이 되나?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지금 리딩이 안 돼.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상식이 있는 앵커면요. 듣다가 근데 그걸 지금 왜 합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대선 걸 왜? 그때 대선 때 서울에서 받은 표를 지금 지방선거 앞에 두고 합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 자기 다음에 뭐 물어봐야 되는지 그 생각하느라고 다 지금 상대방이 하는 얘기 잘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진행자들 많아. 아나운서들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그러면 뉴스할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격이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앉아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무슨 꼭 방송의 언어를 뭐 잘 사용하냐 아냐가 아니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시청자 수준의 질문도 못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 말 하고 있는 그냥 보고만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이 패널도 문제인데다가 패널보다 지금 그 진행자 앵커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직업이 앵커 맨날 그것만 하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간에 이 어이없는 보도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는 이런 덧셈법은 가짜 뉴스다.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웃겼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연 대댓글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태호 회원님께서 뭐 맛있는 걸 보내주신 것이 엄청 칭찬을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했더니 댓글로 일단 시작부터 언급해 주셔서 매우 부끄럽고요. 다들 피곤하신데 구연상과 카페인에 의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달동 범고래님께서 순위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데 오늘 순위가 왜 이러냐고 조작의 냄새가 난다고. 그 정도예요? 왜? 우리 순위 저희 순위가 원래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방송이 뒷방에 밀려 있어도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감사한데
예, 저희는 뭐 순위가 그렇게 딱히 예. 근데 박달동, 번고래 이런 거 참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붙였던 그런 별명인데. 예, 아무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미련 곰탱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부녀회장님 앞으로 오는 택배 진짜 웃기더군요. 저는 보냈을 때 무조건 김원경 사무처장님 귀하로 보냈는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또 택배 받아주시는 박성원 활동가께도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통과제리 특집이라고 우리 저와 봉우 씨의 통과제리 특집. 옥수수 요연차님 오랜만에 댓글 남기네요. 요즘 너무 바쁜 봄입니다. 직업 특성상 봄, 겨울이 가장 바쁘거든요. 뭘까요? 세월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다 꼭 많이 보세요. 오늘 개봉합니다. 어제 보셨군요. 전 오후 반차 내고 갑니다. 많이 봐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보신다는 얘기구나. 네네. 레이니 칠세님 거 읽어주세요. 네. 채널 A는 박사모 채널이 아닌가 의심했는데 이번에는 MB 방송인 것 같다고. 예, 뭐 채널 A가 뭐 늘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문화일보는 자꾸 세상을 삼성의 눈으로 보니 어떻게든 김기식 원장을 아마 끌어내릴 것 같다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언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도하는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김어준님께서 T조 세븐 페이크 다큐 아니죠? 크크크 실제 취재하는 거 맞죠? 크크크 하시면서 저희도 올려주셨는데 저희도 특히 TV조선이 누구를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탐사보도 세븐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또 저희 주요 모니터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놓치고 있는데 반드시 한번 날 잡아서 저희 분과원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랑 같지만 자랑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려고 뒤늦게 하는데 이제 톡이 온 거예요. 저녁 종합뉴스에 9시 종합뉴스에 제가 나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인터뷰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짧게 나갔나 봐요. 근데 그 방송이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어서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KBS가 이제 자사에 관련된 과거의 적폐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밝혀내는 그런 보도를 시작을 했고요. 어제 한 보도는 공영방송 KBS가 상업영화 30억 원이나 투자한 이유는 해서 인천 상륙작전 관련한 KBS가 왜 30억이나 투자하게 되었는가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밝혀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아무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딸이 이걸 보더니 저 사람 좀 너무하네 그러는데 인천 상륙작전 제작사 태원 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 그냥 말해버린 거야. 근데 조대현 사장이 한마디로 본인이 연임을 하고 싶었는데 연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찍혔다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가 원치 않는 그런 몇 가지 보도들이 있어서 찍혔다. 그래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여기에 돈을 왕창 투자하는 그런 과잉 충성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이 정태원 사장이 제작 다 받아놓고 제작비 다 받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조대현 사장은 그 좌파라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연임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고대영 사장이 들어왔잖아요. 32억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영 사장이 들어온 다음에 고대영 사장이 이거 우리가 투자한 거니까 이거 영화에 신경 써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민원연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죠.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보도량이 엄청났다. 한 1년 동안 엄청나게 홍보했어요. KBS가. 그래서 진짜 무지하게 많은 보도를 했고요. 저녁 종합 뉴스에서도 지금 몇 차례가 아니고 거의 15번 나갔다고 지금 보도 여기서 다큐까지 만들었었어요. 네네. 예, 맞아요. 이정재 씨가 직접 나레이션하는. 예, 그래서 저는 저의 인터뷰는 이런 건가 봐요. 상당히 부도덕한 행위고요. 게다가 이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는 그 투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뉴스를 사유한 그 행위 자체도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다. 이 영화가 잘 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뉴스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은 이것은 뉴스 사유화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이익과 해당되는 그 내용을 열심히
돈 안 들이고 그냥 자기네 방송에서 광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정성 위반이에요. 그래서 방송심의 규정에 있는 공정성을 사항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이걸 결정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투자는 KBS 사장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사회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사회에서 조대현 사장을 뽑는 그러니까 조대현 사장 당시에 이사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가. 정말 여기 보면 일주일 만에 그냥 30억이 투자가 결정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사장이 아까 말한 정태원 사장이요. 몇 푼 안 줄 줄 알고 만났는데 30억 준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인터뷰까지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서 깜짝 놀랐다. 본사에서 20억 원, 자회사에서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화 한 편에 많아야 수억 원 정도를 투자했던 KBS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한 5억이나 한 10억 정도 투자 받으면 좋고 이런 마음을 갔었으니까요.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시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근데 이런 행동 자체도 이 투자 자체도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것이죠. 논의가 제대로 이사회에서 이렇게 논의 거쳐서 오케이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영방송에 있는 모든 돈은 사실상 국민의 것이거든요. 근데 국민의 세금이죠. 우리가 낸 수신료잖아요. 근데 그 돈을 자기 연임을 위해서 부적절한 곳에 그냥 막 투자하고 선심 쓰고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 자체가 부도덕한 행위고 그리고 그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심의 규정을 위반해서 그렇게 막 사유화해서 방송을 하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게다가 우리 이번에 왔던 KBS 송명훈 기자처럼 뭔가 나는 이런 보도 할 수 없어요라고 했더니 과잉 징계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결국은 지금 다 졌잖아요 재판에서. 그래서 둘 다 돌아왔잖아요.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 전체적으로 보면 KBS가 이제 미쳤구나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조대현 사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또 계속 홍보하면서 이걸 지시 내렸던 고대영 사장과 홍기섭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무슨 저널리스트라는 생각은 거의 없고 그냥 그야말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30억을 투자할 때 이사회 의결도 안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가 전혀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상조사 해야 되는 수준인데 좀 지났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니 수사까지는 모르겠지만 다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근데 이런 점들을 어제 방송에서 잘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좀 긴 보도, 한 7분짜리 보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나온 거를 보면 거의 막 소름이 차차차 끼치면서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 따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또 할 거 있어요? 아니요, 네. 어제 아무튼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고요. 앞으로 KBS가 자신들의 적폐 문제를 좀 더 조사해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보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탈곡기는 내일 또 찾아올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